안녕하세요.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그저 스쳐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잠깐 스친 인연 하나하나도 제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곱씹게 되네요.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혹시 아쉽게 놓쳐버린 인연이 있다면 잠시라도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악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 신입사원이었던 전 회사에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아침부터 약간 높은 구두를 신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버스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승객이 많았고 저도 사람들 틈에 겨우 껴서 힘겹게 회사로 가고 있었죠. 버스에 타서 손잡이라도 잡으려고 팔을 뻗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발을 밟은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물까지 찔끔 흘렸습니다. 대체 누가 발까지 밟았는지 범인을 보니 딱 봐도 난 잘못한 거 없어 하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기요, 방금 제 발 밟으셨어요. 사과도 안 하세요? 저는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걸 알지만 그 사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이 눈만 껌벅이더니 귀찮다는 듯 툭 내뱉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몰랐으면 다예요? 사과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아직도 이렇게 아픈 거 보면 발도 빠진 것 같다고요. 죄송하다고 사과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실수로 밟을 수 있죠. 좀 적당히 하시죠. 남자는 제가 아주 성가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약간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싸움을 눈치채신 버스 기사님이 급기야 저희에게 소리치셨어요. 이 승객도 많은 버스에서 무슨 소란이에요? 아, 싸우려면 내려서 싸워요. 그러더니 기사님은 근처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셨습니다. 마치 저희가 내리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을 태세였어요. 모두 바쁜 출근길에 저희 때문에 버스가 가질 않으니 슬슬 저희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고요. 결국 남자와 전 쫓겨나다시피 버스에서 내리게 되었죠. 아, 이제 속 시원해요? 그쪽 때문에 나도 회사에 지각하게 생겼으니까 원하는 대로 됐죠? 누가 할 소리예요, 지금? 그러게, 가만히 있는 남의 발을 왜 밟았는데요? 다 그쪽 때문이니까 책임지세요. 저는 남자에게 책임지라며 아예 버스 정류장에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남잔 그런 절 보고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허허하고 웃더라고요. 와, 진짜 웃긴 사람이네. 내가 살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알겠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럼 됐죠? 남잔 그러더니 회사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개인정보를 말해주기 싫어서 대충 회사 앞에 사거리를 말했어요. 그러자 남잔 자기도 그 근처로 외근을 가는 길이었다며 신기해하더라고요. 목적지가 같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택시를 같이 타게 되었죠. 그렇게 택시를 타고 한참 달려가고 있었는데 창밖을 보니 아까 전까지 저희가 타고 있던 버스에 문제가 생겼는지 승객들이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모두 내리고 있었어요. 저 버스 아까 그 버스 아니에요? 버스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기사님까지 다 내리셨네. 거봐요. 나 때문에 지각도 면하고 택시까지 타게 됐죠? 이래도 다 내 잘못이에요? 남잔 제게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어서 대답도 않고 콧방귀만 뀌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다다라서 저는 남자에게 대충 눈인사만 하고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자기 회상 가지 않고 자꾸만 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저기요, 왜 자꾸 따라오세요? 외근 나가신다면서요. 이러다 회사 사무실까지 따라오겠네요. 저 오늘 외근지가 여긴데요.
설마 이 회사 다니세요? 세상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잔 오늘 제가 꼭 따내야 했던 거래처의 직원이었던 겁니다.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절망했어요. 오늘 미팅이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하는 처음 프로젝트였거든요. 저는 사무실에 올라가서도 완전 풀이 죽어 있었어요. 미팅을 진행하면서도 목소리가 자꾸만 기어들어갔고요.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방지고 무리하던 남자가 제 말을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계약까지 기분 좋게 이어나가는 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좋은 제안 주신 거 감사하고요. 내부 검토할 것 없이 바로 진행하시죠. 발표 준비를 꽤 많이 하신 게 티가 나더라고요. 자료도 좋았고 제안도 솔깃했고 아침 일이야 뭐 이 일이랑은 별개죠. 안 그래요? 남잔 그러더니 제게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본 기분이었어요. 저는 남자에게 고맙기도 하고 묻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저희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우연히도 또다시 그 남자 마주치게 됐습니다. 유독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그날 이후로 딱 일주일 뒤 저는 친한 동기와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 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퇴근 후 저녁이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카페에 유난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빈자리를 찾고 앉으려던 그때 제가 그만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세게 밟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많이 아프시죠? 발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보고 그만. 그런데 분명 아파야 할 사람이 고개까지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 바로 그 남자더라고요. 남잔 밟힌 발을 쥐어잡으면서도 제게 웃어 보였어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복수를 이렇게 합니까? 혹시 나 따라다니는 거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마주쳐요? 전 그때 그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우면서도 혹시 이 남자 제가 운명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제 번호를 물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악연으로 만났던 저희는 순식간에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가 되었죠. 예비 신랑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게 저와 잘 맞았어요. 진짜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지? 당신이랑 만나면서 나와 달라서 고민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저희는 심지어 서로 양가 집안 환경도 비슷해 결혼할 때도 잡음 하나 없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젊어서부터 사업을 크게 하셔서 집안이 여유로운 편이었고 예비 시부모님도 시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셔서 굉장히 유복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혼수를 장만할 때도 양가에서 큰 어려움 없이 도움을 주셨답니다. 여보, 딱 우리 같은 부부들을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하지 않을까?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 비슷한 성격, 또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부부가 얼마나 되겠어.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버스에서 같이 내린 것도 우리가 다 비슷한 성격이라 그랬나 봐. 당연하지. 우린 정말 천생연분이야. 하늘에서 내린 인연이라고. 이런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잘해주시고 시누이도 절 친언니처럼 대하며 친근하게 대했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님은 도덕교과서에 나올 법한 현모양처였습니다. 이게 새아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먹어볼래? 우리 집 된장 고추장은 내가 직접 담근 거거든. 입맛에 맞으면 좀 덜어줄 테니까 가져가렴. 이렇게 음식도 음식이지만 제가 시어머님을 제2의 어머니로 모시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첫 아이를 낳고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 엄마 시절 시어머니께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은 일로 집을 비운 상태였고 시어머님이 육아를 돕겠다고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기를 돌보는 동안 설거지며 분리수거까지 도맡아 도와주셨고요. 덕분에 전
무사히 아기 목욕을 시키고 거실에 눕혀둔 채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거실 구석에 있던 큰 화분 쪽으로 기어가더라고요. 순간 전 저게 넘어지면 큰일이다 싶어 뛰쳐나갔지만 제 손이 닿기 전에 아기가 화분을 당겨버렸고 화분이 그대로 아기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까딱했으면 아기가 큰 화분에 깔릴 위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 몸을 던지듯 화분을 밀어내셨어요. 결국 화분은 시어머님 발등에 떨어졌고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친 곳은 없었죠. 저도 급히 달려가다 깨진 화분 파편을 밟아 발을 다쳤고요. 저는 너무 놀라 아이를 먼저 살핀 후 시어머님을 봤는데 세상에 시어머님 발등에 큰 상처가 나서 양말이 젖을 만큼 피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그 순간에도 저와 아이만 살피시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어머마, 너 괜찮니? 발 좀 이리 봐봐. 아까 네가 파편을 밟는 것 같던데 얼른 병원부터 가자.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머니 발등에서 피가 많이 나요. 우선 어머니부터 치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서 병원부터 가요. 저흰 그렇게 사이좋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응급실에 가서도 시어머님은 연신 제 발부터 치료하라며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님 발등엔 지워지지 않는 큰 흉터가 생기고 말았어요.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둘째 키울 때도 어머님은 언제나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고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다정하고 현명하신 시어머니께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 찾아올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은 둘째 아이가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해 저도 어느 정도 여유를 즐길 때쯤이었어요. 하지만 그 근래 이상하게도 어머님은 자꾸 기침을 하셨고 숨도 조금씩 가빠 보였어요. 어머님, 요즘 기침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랑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기침이 오래 가는 거 그거 우습게 볼 일 아니래요. 에휴, 아니다. 별거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요즘 한절기라 그런가 봐. 나이 드니까 생전 안 걸리던 감기에 다 걸리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님의 기침은 심해지셨고 결국 전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는 정말 충격적인 진단을 듣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큰 수술이 몇 차례나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어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자 시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마,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넌 내가 낳은 자식 같고 친딸 같구나.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괜히 너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팠단다. 저는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고 시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의 길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댁 식구가 시어머님을 걱정하고 함께 돌봤지만 누군가 24시간 전적으로 시어머님 곁에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두말할 거 없이 간병인을 자처했답니다. 남편은 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생활비 버느라 바빴고 시아버님도 은퇴하시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종일 간병을 하시기엔 무리가 있었거든요. 아가씨는 그때 외국에 나가 있어서 한국에 매번 돌아오기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시어머님 곁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결혼 생활 13년 동안 무려 5년 동안이나 시어머니 병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머마, 미안하다. 내가 얼른 나아야 우리 며느리 고생을 그만 시킬 텐데 이 늙은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어머님이 얼마나 제 걱정을 해주시고 제 마음을 살펴주시는데요. 어머님 같은 환자면 10명이라도 간병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 걱정 되시면 식사도 잘하시고 약도 잘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옛말에 병든 데 찬바람 든다고 하던가요?
긴 병간호에 지친 제 몸에도 어느 날부턴가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지고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힘든 건 계속 구역감이 든다는 거였고요. 제 느낌에도 분명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 식사를 챙겨드리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자분께선 식도에 꽤 진행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 경우는 식도암 3기 정도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3기라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치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일단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병행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저 시어머님이 빨리 쾌차하시기만을 기도하던 제게 사실은 더 큰 병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도 그 당시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하셨던 시어머님은 이젠 제 간병인이 되어 아픈 절 돌보셔야 했습니다. 어머마, 네가 아픈 게 다 내 탓인 것 같구나. 내 병을 돌본다고 너를 너무 혹사시켜서 이렇게 무서운 병이 찾아온 거면 어떡하니? 다 내 잘못이다. 내 죄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이제 어머님이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저 아직 젊잖아요. 이까지 병도 금방 떨쳐낼 수 있어요. 저는 시어머님 앞에서 오히려 괜찮은 척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식도암은 정말 무서운 병이더군요. 밥을 먹기는커녕 물 삼키는 것까지 힘들어지니 사람이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어요. 갈수록 목소리까지 변하고 가슴이 조여와 숨쉬기도 어려워졌고요. 무엇보다 제가 더 고통스러웠던 건 다름 아닌 저희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제 발병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말라가고 체중이 38kg까지 빠지자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당신 또 토했어? 좀 참고 먹어보면 안 돼? 계속 밥을 안 먹으니까 팔다리에 살은 하나도 없고 가죽만 붙은 것 같네. 해골이 아주 따로 없어. 얘 광내야. 넌 아픈 와이프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옆에서 들어도 다 서운하구나. 당장 사과하지 못해? 다행히 시어머님이 옆에 계실 땐 남편을 혼내기도 하시고 속상한 제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잠시라도 안 계시면 남편은 본심을 드러내며 제게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우리 둘째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 엄마가 꼭 골룸 같다고. 얼굴 살도 빠지고 몸이 빼빼 말라서 골룸 같대.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서 같이 한참을 웃었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뭘 알겠어. 이게 암투병 중인 사람에게 와서 할 말인가요? 언뜻 보면 남편에겐 제가 아픈 게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병원에 자주 오니까 그래도 남편이라고 병간호를 해주니까 하고 애써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병원 신세를 오래 지다 보니 갈수록 표정도 어두워지고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얼굴에 그늘이 가득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정성스러운 간호와 수많은 치료들로 몸이 느리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제 친정에서도 몸에 좋다는 건 다 해주시고 절 위해 애써주셨지만 누구보다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생각에 자꾸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잠시 퇴원을 하고 집에서 요양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제 아이들과 종일 시간을 보내고 병원 밖을 벗어나니 그래도 약간은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지다 보니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더는 무시하고 넘길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집에 와서까지 회사 일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친구야, 친구.
당신은 뭘 또 그런 걸 꼴찌꼴찌 캐물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친구랑 연락도 못해?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물어보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마치 제가 지나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전 혹시 남편에게 딴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전 체중이 38kg에 불과한 누가 봐도 병색이 역력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바닥인 자존감이 더더욱 바닥을 쳤고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누가 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가던 어느 날 기어이 남편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우리 그냥 집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 나 몸도 좀 힘들고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굳이 밖에 나갈 필요 없잖아.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 그리고 사실 당신한테 내가 보여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사거리 카페로 나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다잡으며 남편이 말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여기야. 근데 당신 그러고 나왔어? 모자라도 좀 쓰고 나오지. 아픈 사람이라고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절 탓하던 남편의 옆엔 믿기지 않게도 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었지만 저는 남편 옆에 저 말고 다른 여자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여자만 뚫어지게 보고 있자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저 당신한테 미안하게 됐어. 사실 나 당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당신 아픈 거 알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 이젠 새 출발하고 싶어. 당신도 나같이 차가운 남편 옆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할 거야. 그러다 당신도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 만나면 좋고.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애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 아픈데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어? 남편은 갈라서자는 얘기를 무슨 점심밥 메뉴 정하는 얘기보다 간편하게 내뱉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당신 어머니 병간호만 5년을 했어. 어디 그것뿐이야? 우리 결혼 생활 14년 동안 당신 내조하느라 내 인생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당신은 옛날부터 그러더라. 사람이 사과하면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우리 그냥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자. 소송까지 끌고 가봐야 당신 체력으로 버티지도 못해. 그리고 소송 중에 우리 애들이 받을 상처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때 남편에게 물이라도 확 끼얹었어야 했는데 그때 전 스스로가 너무나 작아져 있던 상태라 남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더 따져 묻지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만 버려질 위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상간녀가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희숙이 언니 맞지? 진짜 언니 맞아? 희숙이 언니 맞냐고? 뭐야, 당신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나 기억 못하겠어? 내 얼굴 좀 자세히 봐봐. 정말 나 누군지 모르겠어? 상간녀는 자세히 보라며 제 앞에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상간녀가 누군지 깨닫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 뒤로 나앉기까지 했어요. 너 설마 재영이야? 강재영 맞아? 네가 왜 내 남편이랑 같이 있어? 언니가 진짜 이 사람 부인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저 남편의 상간녀인 줄 알았던 여잔 알고 보니 제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어릴 적 친동생 같은 존재 재영이었습니다. 20년도 넘게 세월이 흘렀지만 조금 나이를 먹은 것 빼곤
어릴 적 그 얼굴 그대로더군요. 제가 왜 처음부터 재영을 못 알아봤나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와 재영이가 서로 이름을 부르고 아는 척을 하자 남편은 어리둥절해 저희 둘을 쳐다봤어요. 뭐야 지금? 둘이 아는 사이야? 뭐야 대체? 이봐요, 당신 똑바로 말해요. 왜 내 아내 이름을 알고 있냐고? 남편은 급기야 재영이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고 그 순간 정말 놀랍게도 재영인 남편의 따귀를 힘껏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카페가 다 울릴 정도였어요. 남편 역시 큰 충격을 받고 맞은 뺨만 부여잡고 있었고요. 네가 감히 아픈 우리 언니한테 이따위 짓거리를 해? 언니, 지금 이 치정그 이 사람이 다 시킨 거야. 인터넷에 상간녀인 척하면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나랑 짜고 연기한 거라고. 나도 돈이 너무 급해서 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아픈 와이프가 언니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나쁜 짓을 하려다가 벌을 받나 봐. 어떻게 내가 언니한테 이런 짓을...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언니. 뭐라고? 그게 진짜야? 그럼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쇼까지 했다고? 당신이 말해봐.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보라고. 아이씨, 망했네 정말. 괜히 돈 버리고 시간만 버렸네. 아니, 어떻게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일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강지영 씨, 당신 솔직히 말해. 미리 집사람이랑 짜고 나 골탕 먹인 거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언니를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그건 재영이 말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도 이쯤 되면 도대체 저희들이 어떤 사연으로 얽혀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잠들었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볼까 해요. 그러니까 재영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2층짜리 양옥집이었는데 1층에 있는 작은 방에 사글세로 새들어 사는 모녀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사모님. 제가 남편도 없이 혼자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 가진 돈도 없고 방세도 버거워서 까딱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방도 내어주시고 저희 모녀까지 살펴주시니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찌야 싶네요. 아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영이가 우리 딸 희숙이랑 1살 차이뿐인데 서로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요. 같은 지붕 아래 사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부모님은 그 모녀를 가엾게 생각하시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 학용품을 살 때 재영이 것도 함께 사고 깨끗이 입은 옷이나 신발도 재영이에게 선물했어요. 또 마침 저희가 같은 학교 한 학년 차이라서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 갈 때 그 경비도 부모님이 함께 입금하기도 하고요. 재영이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언제나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해도 아주머니는 한사코 재영이를 함께 데려와 인사를 시키셨어요. 재영아, 뭐하고 있어? 얼른 집주인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사모님 아니었으면 너 수학여행도 못 갔어. 감사합니다. 재영이는 워낙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편이라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제 고향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기에 동네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 놀았는데 재영이 늘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전 그런 재영이를 날마다 불러내고 동네 친구들도 소개해줘봤지만 그 애는 언제나 낯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1층 재영이 집으로 찾아가 같이 놀곤 했어요. 저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재영이도 그제야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 같았고요. 재영아, 아주머니 매일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데 그때까지 너 혼자 있기 심심하지 않아?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2층으로 올라와. 같이 TV도 보고 저녁도 먹으면 좋잖아. 아니야. 엄만 종일 식당 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나 혼자 그러고 있기에 너무 미안해서. 저녁도 엄마 퇴근하시면 늦게라도 같이 먹는 편이거든. 세상에 우리 둘 뿐인데 내가 엄마 곁을 지켜야지. 그때까지 전
그저 철없는 사춘기 소녀였기에 엄마를 생각하는 재영이의 마음이 조금 놀라웠어요. 그래도 아래 윗집 살면서 둘이 자매처럼 참 잘 지냈어요. 그렇게 2년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재영이가 저희 집 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엄마가 쓰러져서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엄마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선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재영이는 이미 눈물 콧물까지 다 흘리며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곧장 1층으로 내려가 쓰러져 계신 아주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혼자 재영이를 키우며 고생이 많으셨던 아주머니는 슬프게도 위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시달리고 계셨죠. 아마 스스로의 몸 상태를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치료 한 번을 안 받으시고 약으로 버티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사실을 알고 아주머니를 당장 병원에 입원시키셨어요. 아휴, 이 미련한 사람아. 재영이를 생각해서라도 어서 치료받고 나올 생각을 했어야지. 그걸 미련하게 참고 살았어? 어째 사람이 그렇게 독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생활비 벌기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 제발 우리 재영이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아주머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재영이에게 비밀로 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영이는 병실 밖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죠. 재영이는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곁에서 그 아이를 조용히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집중 치료에 들어가셨고 저희 부모님이 치료비를 부담해 주셨어요. 재영이도 친딸처럼 살갑게 챙기셨고요. 저에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 둘이 있었는데 동생들도 그런 재영이를 참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주머니는 치료를 시작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 재영이 걱정만 하셨어요. 사모님, 우리 재영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옆에서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 서랍에 보면 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있는데 그거라도 방세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우리 딸 졸업할 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끝까지 염치가 참 없죠? 그럼 당연하지. 재영이 걱정은 말어. 자네야말로 고생 많았어. 재영이 내가 끝까지 보살필 테니까 자네 모든 집을 내려놓고 훨훨 날아가게나. 그렇게 아주머니는 재영이 손을 꼭 잡은 채로 아무 고통 없는 곳으로 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00만 원이 들어있는 그 통장을 재영이에게 건네셨어요. 이건 재영이 네 어머니가 너한테 남기신 선물이야. 그러니 꼭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해. 그리고 너만 괜찮다면 이 아줌마 집에 와서 지내는 건 어때? 이 집에 너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고 고등학교 졸업이 몇 년 남지 않았으니 와서 네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재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저는 재영이와 같은 방을 쓰며 자매처럼 친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한 번은 한 침대에 누워 밤 늦게까지 쫑알쫑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제 막내 여동생이 씩씩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언니 동생인데 왜 난 안 끼워주고 매일 밤 언니들끼리만 놀아? 나도 끼워줘. 언니들이랑 같이 놀 거야. 그러더니 막내가 펄쩍 뛰어올라 저희 둘 사이에 눕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막내가 너무 귀여워 깔깔 웃다가 세 자매가 나란히 누워 잠들기도 했습니다. 언젠간 학교 복도에서 재영이와 마주쳐서 반갑게 인사한 적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주 당연하게 대답했죠. 누구냐고? 내 동생이지 누구야. 네 동생이라고? 네 동생들 되게 어리지 않아? 그리고 성씨가 다르잖아.
혹시 뭐 집에 남모를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성이 다른 재영이를 동생이라고 소개하자 의아해하며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영이는 정말 제 친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러 저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음에 있을 재영이의 대학 진학 문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재영아, 아저씨 생각으론 재영이도 희숙이와 같은 대학에 가면 어떨까 싶구나. 둘이 자취도 같이 하면 이 아저씨 아줌마 마음도 편할 것 같고.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저씨. 근데 저 대학교엔 가지 않으려고요. 저 바로 취업하고 싶어서요. 그게 정말이야? 아니, 왜? 너 성적도 좋아서 무리 없이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등록금 걱정이라면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이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아버진 재영이의 등록금까지 도와주실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재영이는 한사코 바로 취업을 하겠다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부모님과 전 계속 재영이를 설득했고요. 재영아, 만약 이 아저씨가 도와주는 게 부담이라면 그냥 잠깐 빌려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니? 나중에 취업하고 월급 받을 때 차차 갚아도 되고. 그래도 정말 대학에 가지 않을 생각이야? 하지만 저희 가족들의 걱정이 재영이겐 부담이었던 모양입니다. 재영이는 그날 밤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재영이의 쪽지를 보고 저희 어머니는 너무 서운해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언니, 그리고 동생들까지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제가 무사히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세요. 그렇게 재영이와 모든 연락은 끊어지게 되었고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러 이런 우연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재영이의 손을 이끌고 카페를 벗어났어요. 일단 더는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고 재영이에게 미처 못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전 재영이를 데리고 곧장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재영이는 연신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사실 나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 내 전 남편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냐면 내 돈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 돈까지 전부 사기쳐서 날랐다니까. 난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당장 애들 밥이라도 줘야 하는데 돈은 없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3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 이 일이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인 건 알았지만 당장 굶을 지경인 우리 애들을 보니까 내가 못할 일이 없더라고. 정말 미안해, 언니. 아니야, 재영아. 저 인간은 너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날 버릴 놈이었어. 오히려 너라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게 돼서 다행인 걸 뭘. 고마워, 재영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제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은 대문 밖까지 나와 계셨어요. 재영인 저희 부모님을 뵙자마자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그간 건강하셨어요? 20년 전 그렇게 떠난 배은망덕한 저를 용서하세요. 언젠가 은혜를 꼭 갚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재영아, 어디 얼굴 좀 보자. 그래, 그동안 어디서 지낸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밥이라도 한 숟갈 떠. 너 예전에 이 아줌마가 해주는 청국장 좋아했잖아. 재영인 그렇게 먼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진 재영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계속 손만 연신 쓰다듬으셨어요. 대체 그때 왜 그렇게 매정하게 떠난 거야? 혹시 아줌마 아저씨가 뭐 너한테 실수한 거 있었니? 아니에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땐 차마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잘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격지심도 많이 느껴지고 희숙이 언니가 항상 제 공부를 봐주거나 제가 선물해주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했어요. 저라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렇게 못했을 테니까요. 재영인 조심스럽게 그 당시 심경을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병으로 떠나시고 혼자 남게 된 재영인,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재영이에게 잘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낄 만큼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도 재영이의 의사를 세심하게 묻지 않고 무작정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때 아주머니와 언니가 다 절 생각해서 해주셨던 말들이 혹시나 절 동정해서 하는 말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 정말 꼬인 마음이었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계실 때도 맨날 부모님이 싸우기만 하셨고 어머니랑 둘이 살 때도 늘 배고팠는데 희숙이 언니 가족은 늘 화목하고 여유가 있어 보여서 내심 부러웠나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지만 당시 제가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아줌마가 너무 부담스럽게만 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줌만 평생 그 마음도 모르고 서운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네. 마침내 저희 가족과 재영인 20여 년간의 오해를 풀고 다시금 진정한 가족으로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전 그날 밤 오랜만에 재영이와 나란히 누워 지난 세월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나 결혼식도 못하고 살았다. 그때는 혼자인 게 너무 외로워서 누구든 함께 살고 싶었거든. 그러다 그 사기꾼 같은 인간을 만나게 된 거고, 그리고 빨리 가정을 꾸려서 자리를 잡으면 아주머니, 아저씨, 언니를 만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결국 건강까지 잃어서 당장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 된 거지. 나 그 수상한 알바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 나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런 일을 뿌리치지 못했을 거야. 그래, 지금 아이들은 어딨니? 당장이라도 보고 싶다 얘. 우리 재영이 닮은 아이들은 얼마나 귀여울지.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도 재영이 널 소개해주고 싶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저흰 날이 밝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영인 잠시 아는 이모님 댁에 맡겨두던 아이들을 데려오고 저는 남편과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게는 이 사건의 증인인 재영이가 있었으니 남편도 제게 더는 할 말이 없을 테죠. 결국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게 넘기고 상당한 액수의 재산 분할에도 합의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조금 억울하긴 해. 난 평생 아픈 와이프를 보고 살 자신이 없었다고. 그리고 막말로 내가 진짜로 바람을 핀 것도 아니잖아. 넌 끝까지 입만 살았구나. 오래전 당신과 다시 만난 날 발이 아니라 입을 밟아줄 걸 그랬네. 우리 같은 낙연이 세상에 어딨겠냐? 이 비겁한 인간아. 이렇게 남편간 깔끔하게 연을 끊어냈지만 제가 차마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아시고 너무나 큰 충격에 몸져 눕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님을 찾아뵙던 날 어머님은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무릎까지 아예 꿇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오열하며 그런 어머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제가 가는 길까지 마음이 아파요. 희수가 내 며느리, 내가 아들 잘못 키운 죄로 딸 같은 너와 이별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라도 사과하마.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우리 아들 같은 놈은 있고 나도 다 있고 넌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아. 아프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디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시어머님은 그러면서 제게 1억이 든 통장을 내미셨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죄값을
이렇게 돈으로 넘어가려는 건 아니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부디 이 돈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머마. 난 평생 죄인된 마음으로 삶아. 우리 그래도 이 다음에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그때는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없을까? 안 되겠지? 시어머님은 남편의 만행을 듣고 그 연세 집안을 완전히 뒤엎으며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제 앞에선 이렇게 마음 약하신 어머님이 어떻게 그런 힘을 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죄송하지만 시어머님이 주신 돈을 감사하게 받았답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동안 제 시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거예요. 남편은 우리 가정을 파괴한 것뿐 아니라 제게 어머니 같았던 분과도 영원히 이별하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너무 아픈 기억이지만 힘들었던 과거는 모조리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 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마음의 병이 심각했던 제 상태를 인지하고 심리치료와 더불어 다양한 치료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았어요. 심리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병을 치료하다 보니 제 병까지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재영인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늘 동행해 주었어요. 부모님도 재영이가 아이들과 자립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요. 우린 서로를 도우며 당장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저는 몸을 많이 회복했답니다. 한때 38kg였던 몸무게도 10kg나 찐 거 있죠? 언니, 이 집 음식이 몸보신에 그렇게 좋대. 우리 아주머니 아저씨도 모시고 다녀올까? 애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재영인 지금도 저희 집안의 둘째 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것도 재영이 역할이 정말 크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고 나니 슬슬 시어머님이 잘 지내시는지 또 남편 놈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재영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털어놓더라고요. 언니, 사실 얼마 전에 그 언니 남편이었던 인간한테 연락이 왔어. 언니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이 인간 자기 부모님한테도 내쳐졌나 봐.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은 둔 적 없다면서 집에서 쫓아내셨대. 자기 그래서 갈 곳도 없고 애들도 너무 보고 싶다고 언니한테 제발 한 번만 말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제 남편이었던 작자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아직도 염치를 모르고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부모 자격도 아들 자격도 없는 몹쓸 인간이에요. 저희 애들도 남편이 절 버리려 했다는 걸 알고 아빠 얘기만 나오면 아주 치를 떨고 있습니다. 엄마, 나한테 앞으로 아빠 얘기 꺼내지도 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내 아빠예요? 전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절 버리고 새 출발하려 했던 남편은 소원대로 정말 모두에게 버림받고 강제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네요. 아마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 있고 제가 겪었던 고통만큼 괴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인간 덕분에 다시 만나게 된 제 동생 재영이와 행복하게 살 테니까요. 언니, 나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부끄러운 짓을 하려고 했잖아.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 있지?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남들도 돕고 살고 싶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이야. 제 동생 참 착하지 않나요? 저는 재영이가 꿈꾸는 대로 정직한 삶을 살도록 옆에서 열심히 응원할 생각입니다. 한때는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했지만 그런 절 일으켜 세운 것도 또 다시 살게 한 것도 역시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인연들 덕분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같이 웃고 울어주시는 여러분과 전
또 하나의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제 사연 들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암과 이혼까지 극복해낸 저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시 힘을 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